관련된 강의는 2018년도에 그 1호 숨쉬는 놀이터 그 개장식을 하면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보건소라든지 여러 곳에서 강의를 했었는데요. 오늘 그 나눌 이제 놀이의 공공성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제 아내가 이제 5년 텀을 8텀을 마치고 지금 이제 백수인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어제 다시 그 면접을 보고 다시 이제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 5년 동안 저희들이 사업을 확장하는 데 매우 노력을 했는데 가장 그 오늘 하면서 쉽지 않았던 부분이 뭐냐면 이 놀이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오늘 나눌 이야기가 조금 무거울 수도 있으니까 이게 감안하시고 그렇다고 주무시지는 마시고 예, 또 어떤 거는 좀 불편한 내용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이제 이야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서 더군다나 지금 여러 가지 뭐 기후이긴 임금이긴 이런 이게 제가 2017년부터 임금 문제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관련 전문가 중에 그때 이제 2017년도에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분이 뭐냐면 서울대 보건환경대학원에 계신 조용태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정해진 미래라고 하는 책 혹시 보셨나요? 옛날에 명단말씀 이런 데 나와서 강 무슨 말 하셨는데 요즘 이제 다른 분이 나오시는데 그분을 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저희 동네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그분을 강사로 초대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 저희 프레이스타트는 여기 이제 내용이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고 사업을 지난 5년 동안 진행을 해왔어요. 요즘은 그런 임금 문제 같은 걸 좀 피부로 느끼시나요? 네? 네. 사실 개인적인 삶에서는 못 느끼지만 언론에 너무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조금 이건 좀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느끼실 텐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도 좀 담아서 그런 거를 고려할 때 이 놀이가 공공성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지난 5년에 이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고민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모아서 이야기한 거니까 혹시 아까 다시 한번 이게 걱정이 돼서 하는데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셔도 양해해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저희 이 놀이 사업이 보건소에서 건강도시 사업을 속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도시건강학회라고 해서 이사가 됐어요. 여기 이제 보통 연구자나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여기에 멤버신데 저는 이제 그 실무하는 사람으로 여기에 들어갔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저희 학회는 그 분야도 학자들만 너무 이렇게 연구만 하면 흥미롭지 않는 얘기만 하니 실무자들도 들어와야 된다 해서 공무원들도 들어와 계시고 저 같은 민간 전문가도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뭐 특별하게 활동하는 건 없지만 거기서 논문도 좀 쓰고 그다음에 또 발표회도 하고 그런 일들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본의 아니게 그 이사 이게 대단한 건 아니더라고요. 1년에 회비만 내면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저희 사업을 하면서 좀 아쉬운 게 저희 사업 누가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연구자들이 많아서 좀 우리 연구 좀 해달라 부탁을 드리려고 사실은 지금 3년째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하다 보니 거기까지 이제 가게 됐네요. 저는 전혀 의도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하려고 뭐 로비를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나하나 그 길들이 열리는 거 보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제가 한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우리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운동해야 된다, 뭐 건강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거, 필요하지 않은 거 그게 뭔지 그 의자를 이렇게 세 분 이렇게 제가 한 5분 시간을 드리니까 이야기 나누신 다음에
돌아가면서 몇 좀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자, 제가 또 5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야, 건강을 위해서 이건 꼭 해야 돼, 필요해. 또 이거는 이걸 하지 말아야 돼.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네, 그런 것들을 되시는 분들이 자, 지금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건강을 위한 좋아하는 헬스 이런 거. 즐겁게 해야 돼. 행복한 마음이 있으면 대충 좋은 하는 것 자체가 건강을 위해서 내가 자, 5분이 안 돼도 정리가 되셨으면 그 조별로 한 분씩 나오셔서 적어주세요. 이쪽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나의 강아지. 네, 아이고 뭐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네요. 네. 정말 저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저게 사람마다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런 것들이 의사한테 주어진다는 건 건강하는 쪽으로 우리가 삶이 바뀔 것 같은데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저희 인류가 100년 동안 차이적 기능이 나오는데 저런 생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대량 생산, 대량주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공장뿐만 아니라 그 이제 농업에서도 저런 일이 벌어져서 지금과 같은 이런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신문에 나왔던 게 제 생각에는 저기 어디죠? 그 대하동 옆에 있는 그 은계지구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은계지구 여기 사셨던 분도 아시겠지만 여기 원래 어떤 곳이었나요? 아파트 듣기 들어서 논밭이었어요. 예, 저렇게 논이나 밭, 지금 노창동처럼 이런 호접을 같은 그런 밭이었는데 저희 집도 저희 사는 서울 사당동에 살았는데 그 옆이 다 논밭이었어요. 여름에 네? 그러세요. 그러세요. 예. 방배동은 예전에 뭐 그 배가 거기까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논밭이었던 곳을 아파트로 만들거나 그래서 이제 도시가 만들어지죠. 혹은 기존에 이미 개발이 완료돼서 오래됐던 곳을 이렇게 허물고 재개발하는 저런 방식으로 저희가 소위 말하는 도시를 만들어서 살고 있어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몇 프로가 아파트에 사시는 줄 아세요? 거의 87%가 가세요. 80%가 넘었어요. 10명 중에 8명이 아파트에 지금 어마무시하죠. 근데 그건 40년 정도면 다 이제 약간 털고. 아파트 아닌 집이 별로 없잖아. 네. 시골에만 있지. 예.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서울 강남인데 그래도 말이 강남인데 앞에 방배동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저층 주거 단지예요. 단독주택도 있고 빌라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그 부동산 관련 업자분들이 군침을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당역, 남성역, 이수역 가운데 있거든요. 저희가 역세권 그런 곳에 어쨌든 살고 있는데 이제 그런 곳에 땅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재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이 갑자기 뭐 1억짜리가 왜 2억짜리가 되겠어요? 그걸 그 7층 짓는 걸 30층 짓면서 그 이제 그 추가된 부분들을 건설업체가 이익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 아파트 값을 올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어쨌든 저렇게 만들어진 도시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죠. 뭘로 왔다 갔다 합니다. 자동차로 왔다 갔다 하거나 또 멀리는 비행기를 타고 뭐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해외로 갈 때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죠. 네, 저렇게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도시에서 농사짓는 사람 거의 없죠. 네. 텃밭 조그맣게 하지만 그걸로 식생활을 해결하는 건 어려우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물류를 통해서 저걸 이제 우리가 정말 먹고 사는 일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동차가 왔다 가니까 이제 매연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 만드는 물건을 공장에서 생산하면서 또 매연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용기에 담아서 옮길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그걸 없다는 거예요. 공장에서 만들면 다 그게 포장하는 용기가 다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이 건축물들이 이제 철거가 되면 그런 것들을 재활용하는 게 일부 있지만 그러나 다 그 해서 내가 폐기를 하죠. 이게 바로 이제 지난 100년간 저희들이 살아왔던 방식이에요. 누구나 예외 없이. 근데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아까 이제 매연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작으냐면요. 이게 머리카락이에요. 미세먼지는 요만하고 초미세먼지는 요만해요. 네, 여기 비교할 수 있는 그림이 있는데 저게 왜 이제 사람들이 문제로 생각하냐면은 그게 저렇게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에요. 특히 이제 초미세먼지는 그 공업용 방지 1급 정도를 써야 걸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덴탈 마스크 그런 거 쓴다고 여러분들 그 뭐 미세먼지 때문에 쓰잖아요.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느 정도 위험하냐면 초미세먼지는 이 피부에 닿으면 그냥 피부로 뚫고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원래 초미세먼지가 경보가 발령된 날은 그 예전에 그 뭐죠 그 방역할 때 그 선별 진료소에 그 정도로 하고 나가야 그게 이제 방지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초미세먼지가 많은 달은 며칠을 자제하라고 아마 언론에서 보도가 된 거예요. 그런 이유가 저게 이제 바로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피부로 흡수가 되고 들어가시는 부분에 대한 이 피부로도 그것이 저런 각종 질병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그 이 미세먼지가 누가 제일 많이 그 뭐죠? 만들어낼까요? 우리 보통 중국에서 중국 탓을 많이 하잖아요. 공장에서 많이 만들어질 거라 근데 보시면 어디가 제일 많이 미세먼지? 자동차를 누가 많이 씁니까? 네, 우리가 타거나 아니면 우리가 먹을 것들을 운반하거나 우리가 살 집을 짓기 위한 그런 건설 장비들 같은 것에서 33%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건설기가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짓는 거잖아요. 그다음 냉난방 하면서 발전소는 누구 쓰려고 발전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 중에 그 미세먼지가 이게 발생이 하는 거고요.
네,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통 이제 미세먼지 하면 중국 사람, 중국에서 넘어온다고 했는데 2017년도에 우리나라 정부하고 이 나사하고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이게 이제 그때 결과치거든요. 어디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절반 이상이 국내에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중국도 기여하는 바가 있지만 그러나 절반 이상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라고 합니다. 중국 탓을 한번 되겠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돼요. 되긴 되죠. 왜냐면 근데 봤어요. 중국에서 만드는 미세먼지는 왜 만들어질까요? 뭐 겨울철 난방 때문에 거기 아주 석탄을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지만 공장이라든지 화력발전소가 많거든요. 석탄일 때는 거기는 왜 공장을 돌리고 거기 공장에 필요한 전기를 만들까요? 태무 알리익스프레스에 나온 물건을 만드는 거죠. 그거 누가 삽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건 누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물건들을 사기도 하고 미국도 사고 전 세계가 그 물건들을 사면서 만들어낸 미세먼지를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마십니다. 물론 일본은 중국 사람들이겠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과학적인 연구 결과와 어린이가 우리의 생각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초미세먼지가 저렇게 나오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건 2019년도에 그때 강의할 때 찾아본 거고 이건 제가 며칠 전에 찾아본 건데 그 에어 비주얼이라고 전 세계의 공기질을 조사해서 순위를 매기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비영리 단체에서 하는 건데 2019년도에 이게 제가 엊그제 부처님 오신 날 배달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공기가 좀 맑았어요. 그래서 이게 좀 상태가 좋았는데 사실 평상시는 이런 상태입니다. 110, 70 이거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우리 그 나쁨 이 정도 매우 나쁜 그 정도 단계인데 인천, 서울, 부산 보통 이 순서로 공기질이 이게 순위가 매겨져요. 서울이 자차가 많아서 공기질이 많이 안 좋을 것 같지만 보면 인천이 아마 이제 공개한 적도 있고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도 있고 거기 이제 공장에 사람이 타는 민간인이 타는 것도 있지만 그 배송하기야 물류 차량들 다 디젤 차들이고 크잖아요. 아마 그게 원인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 다행히 이제 며칠 전에 괜찮았던 것 같아요. 보시면 우리 가까이 우리 시임 옆이 인천이 붙어 있으니까 한번 비교해 봤는데. 근데 이제 제가 통계청 들어가서 그 시기에 2019년도에 인천하고 아마 시흥을 비교해봤어요. 한번 보세요. 시험이 제일 나쁘네. 시흥이 시험이 왜 이렇게 제일 나빠? 도시 중에서 인천이 제일 나쁜데 인천과 비교했을 때 시흥이 더 나빠요. 공기질이. 제일 나쁘네. 여기도 제일 나쁘네. 보시면 2017년부터 보면 계속 공기질이 안 좋은 상태예요. 자,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이 저런 거를 하셨는데 보험도 들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치비보험도 했는데 저런 공기를 들어 마시는 듯 하면서 건강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되죠.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수도권 매립지예요. 좀 전에 다시 보면 이게 수도권 매립지. 그리고 인천에 보면 이제 수도권 매립지를 제가 확대해 놓은 건데 시흥하고 거리를 제가 재보니까 여기 대하동 정왕이군요. 거기서 한 23km 정도 차로 가면 한 30분 직선 거리로 그 정도면 가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재활용률이 2등이 돼요. 대단하죠? 예. 제가 전에 조사할 때는 되게 안 좋았는데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해서 그런지 우리나라가 재활용률이 독일 다음에 2등이다. 예, 되게 자랑스럽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그 재활용하는 것들을 외국에서 많이 벤치마킹하러 와요. 선진국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더 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거는 잘하고 있어요. 생활 피해물은. 건설 피해물이 그거의 2배가 돼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시겠죠? 우리 모든 사람들 관심이잖아. 언제 대갈에서 땅값 올라가나.
여기서 아무리 해도 이제 이게 그걸 능가하는 그다음에 사업장에서 하는 우리가 이거는 이제 물건을 만드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이제 쓰레기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볼 수가 없죠. 네? 이제 건설 비용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수도권 매립지를 영원히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천광역시에서 2029년도에 안 받는다는 이제 여러분들 그 쓰레기 어디다 해야 돼요? 어디다 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들이 쓰레기 소각장을 만든다든지 이 대체제를 찾기 위해서 지금 아주 난감한 상황이 있어요. 예전에 몇 년 전인가 성남시에서 쓰레기 그 수거 안 해가지고 대란 난 거 기억나시나요? 5년인가 10년 전에 매립지가 없으면 그런 일들이 이 수도 전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 없어졌어요. 아니요, 아직 짓지 못하고 있죠. 주민들이 가는데 전에 소각장이 있었는데. 있는데 시흥시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선생님 집 근처에다가 쓰레기 소각장 만드는 거 좋아하세요? 하면 우리 동네로 오세요. 안 되죠. 그러니까요. 버리는 거는 다 버리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뭐 했냐면 인천이 우리 수도권에 있는 쓰레기들을 너희가 다 책임져. 나는 내 동네로 들어오는 거 반대하면서. 지금 거기 서구 그 쓰레기 매립장 네. 거의 받는 거를 많이 안 받고 거기다 지금 필드 만들었거든요. 골프장을 만들어서 오히려 그 검단이나 그쪽 사시는 분들은 차라리 쓰레기 매립장이 난 거냐 골프장이 난 거냐 그거 가지고 둘이 계속 찬반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나중에 그게 골프장이 되던지 간에 여러분 동네에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오는 걸 상상하시겠냐는 거예요. 남이 받아가니까 왜 안 받아가냐, 왜 그 소각장 안 받느냐 하지만 그게 내 동네로 들어온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근데 지난 우리가 3, 40년 동안 그런 신경을 안 쓰고 살았던 거예요.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봤죠. 버리는 거, 분리수거하는 것만 생각했지 쓰레기가 발생되는 그 양이라든지 이거 누가 갖고 이게 어디로 가지라는 고민들을 각 지자체들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시민들은 자기 동네에 들어오는 거를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이고 사나요? 아니면 뭐 우주선에 만들어서 화성으로 쏴? 그래서 많은 선진국들이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면 후진국으로 수출을 해요. 아세요? 네? 예전에 그 컨테이너 발견돼가지고 그거 고민이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 곳에서 조만간 저희들이 이제 1년 뒤에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건데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1년 뒤에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1년 뒤에 벌어지니까 지금부터 고민을 해서. 우리 동네에서 받을 건지 아니면 쓰레기를 줄일 건지 이런 고민을 어쨌든 해야 되는데 저런 쓰레기가 많은 곳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없을까요? 홍삼을 먹었는데 홍삼 쓰레기를 처리를 잘못하면 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자, 일본에서 한 해 한 번도 안 입고 버려지는 옷이 10억 벌이래요. 그냥 박스 공장에서 만들어서 박스로 입다가 호텔 쓰레기통으로 가는 게 10억 벌이래요. 말이 되는 말이 잘못 되는 만들어진 거죠. 아닙니다. 소비 과잉 대량 생산 대량 수도 과잉 생산이 돼서 한 개만 필요한 게 100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매일 옷 매일 갈아입을 수도 없잖아요. 그걸 누가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런데 보세요. 세계에서 자원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이거보다 더 많이 버릴까요? 적게 버릴까요? 많이 버리네. 여러분 보면은 뭐 요즘 가면 무슨 뭐 동네마다 무슨 뭐 그 할인 무슨 옷, 뭐 신발 그런 거 무지무지 많잖아. 그런 것들이 아마 그런 거를 덤핑으로 사가지고 소비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일일 것 같은데 또 우리나라 그 신문 동남아 수출하는 거 아세요? 엄청나게 찍어가지고 다른 부스 그 해가지고 수출을 해요? 네. 발행 부스에 따라서 그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받으려고 찍어가지고 돌리지 않고 다 유럽 저 동남아로 수출하니까 과일 포장하는 그런 거. 오래전부터 언론을 나왔어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자원을 과소비하는 저걸 저렇게 소비하면 그게 다 뭐로 됩니까? 뭘 만들까요? 저걸 만들기 위해서도 에너지를 쓰고 그러면서
폐기물들이 나오고 공장을 돌리기 때문에 또 저거를 폐기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이 되죠. 자, 저런 생활 방식, 과소비하는 생활 방식에서 우리가 건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 건강 전문가들, 보건 쪽에 있는 분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들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운동도 해야 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런 여러 가지 하셨는데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된다고 해서 이 건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아까 여러 잘 해주셨는데 내가 어떤 주거 공간에 사는지, 역세권에 사는 게 건강할까요? 여기 지금 숲이 있는 곳에 사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정말 건강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지금 하는 사고방식과는 정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미세먼지도 많고 여러 가지 환경도 안 좋기 때문에 수명이 매우 이렇게 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내가 어떤 곳에 사는지, 어떤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지, 그다음에 아까 여기 좋은 이웃 친구 그런 것처럼 매일 그냥 아파트에서 그 위에서 뛴다고 올라가서 요즘 막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갈등과 스트레스가 있으면 수명이 왜냐하면 참 많은 병의 그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가중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시 수준에서는 어떤 교통망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 그 디젤로 엔진을 단 버스를 많이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도시 수준에서 이 공공버스는 개인이 할 수 없잖아요. 좀 시흥시 보니까 그 버스가 전기버스가 꽤 많더라고요.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저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몸에 좋고 건강에 좋고 환경도 보호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전거 도로. 그래서 아마 신도시 가면 자전거 도로가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무도시는 좀 없지만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이유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뭐 지역 단위에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개인적으로 운동하고 친구 만나고 하는 차원으로는 이 건강을 지키는 게 이게 완벽하지가 않구나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발견을 한 거죠. 이게 1970 몇 년도에 이 연구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왜 그러는지. 그래서 이제는 건강을 병이 있냐 없냐, 잘 먹는 걸 뭘 먹느냐가 아니라 이렇게 총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건강이 지켜지는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깨닫고, 총체적인 게 다른 말로 하면 도시라고 하는 게 저 총체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이제 건강도시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도시를 도시 차원에서 건강을 고민하고 건강한 어떤 환경과 모든 조건들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것이 건강도시 이 사업의 출발이고 목적이고 기본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제가 이제 조금 복잡한 걸 보여드리면 74년도에 캐나다에서 그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리고 10년 뒤에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죠. 거기에 이제 5대 원칙으로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건강도시 사업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이제 상하이에서 세계보건기구 큰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정기적으로 그런 모임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자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혹시 아시나요? SDG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이런 것들을 17가지 목표가 있는데 저런 걸 지켜야 우리 지구가, 우리 인류가 지속적으로 살 수 있구나. 저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 지구가 종말을 맞거나 위기를 맞구나. 그래서 맞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유엔에서 전 세계 그 국가들이 합의를 해서 우리가 저걸 지키자. 우리 미래 세대에게도 이 지구를 깨끗하게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해서 그 같이 합의한 목표가 이제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예요. 근데 이 목표를 보면 사실 이거하고 다르지가 않은 걸 이제 이분들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 상하이에서 자 우리 세계보건기구는 유엔이 말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동일하다. 이걸 우리 같이 실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유엔하고 세계보건기구가 같은 목표를 같이 이루겠다고 하는 합의를 한 거죠. 자 이게 같은 거라고 하는. 근데 왜 유엔과
WHO가 같은 목표를 추구할까? Power on. 너무 자꾸 주면 안 되는데. Power on. 자, 그런 게 됐습니다. 자, 왜 그 추구하냐면요. 뭐 이건 다른 자료인데, 이건 이제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추구하겠다고 하는 거는 2018년도에 상하이 선언을 통해서 합의를 봤다고 했는데 그 연구는 이미 97년도에 이미 됐더라고요. 보통 이 사람들은 한 10년 정도 연구를 해서 10년 정도 그거를 꾸준히 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그 국제사회에 공개해서 같이 합의를 이루더라고요. 되게 꼼꼼하고 철저하게 일을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 그냥 10년 정도 기간을 두고 연구가 시작돼서 국제사회에 같이 합의해서 하는 이런 절차를 밟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왜 그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이 같이 그런 합의를 해서 그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하려고 했을까? 그걸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이 그림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되게 좀 재미있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의미를 되새겨보면 좀 섬뜩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자, 이게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OECD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2011년도에 나온 보고서인데 2050년도 몇 년 남았습니까? 2050년이면 지금 24년이니까 20년 정도. 근데 이때 2050년도에 이런 게 벌어질 거라고 했는데 계속 그 뭐죠? 온난화 이게 가속화돼서 산업이 땡겨지고 있어요. 그때는 2025년이라고 알았지만 지금 보시면 한 5년, 10년 앞당 걸렸을 거예요. 뭐냐면 이제 자연이 지금 인간이 벌이는 이 여러 가지 뭐죠? 가는 그 위협들 있잖아요. 환경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으로 이런 것들을 자연이 흡수해서 견딜 수 있는 한계치가 2050년 정도 된다면 이제 저 연구 보고서는 한계치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면 그걸 지나면은 임계적인 티핑 포인트가 뭐냐면 전환점이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급속도로 이 자연이 붕괴하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그 공룡이 멸종한 것 같은 그런 일이 인류에게 벌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학자들은 그걸 심각하게 경고를 해왔어요. 그리고 이런 보고서도 나왔고 어떠신가요? 빨리 들어게 되기 전에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 시식에 맛있는 맛집도 가야 되고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그 코로나 때 이거 보셨나요? 이런 그 그림 언론에 많이 등장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요거 하나 겪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면 야 마스크 쓰면 괜찮을 거야. 그래서 집에다 박혀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코로나 끝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기억나세요? 마스크 쓰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지금 물가가 엄청 많이 오르고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인 거 아시죠? 그때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인플레가 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벌어질 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까먹었죠? 코로나 때는 다들 야 기후를 지구를 지켜야 돼 그래가지고 여기서 언론에 보도한 거 기억나세요? 뭐 인도나 런던에 도심지에 막 사슴이 나오고 뉴델리에 있는 뉴델리에 있는 안 보이던 산이 공장이 멈추니까 막 보이고 막 신기하다 막 그러니까 지구에서 진짜 없애야 될 존재는 인간이구나 막 그런 얘기를 막 했었잖아요. 자, 기억나시죠?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조천호라고 하는 기후학자 얘기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00년 동안에 1%가 상승을 했는데 3%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니까 파국적 풍선이 온다라고 하는데 3도 오르는 게 그렇게 크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극단적인 날씨가 일어나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물이 부족하고 지구 전체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 우리의 사회에 여러 가지 위험들을 갖다 일으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저희가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없으면 저만큼 엄청나게 숨 쉬지 마. 이야기를 하려고 숨 쉬지 마. 저기 달라 하는 건 아니고요.
문명, 정치, 경제, 사회, 심지어 사람의 어떤 가치관조차도 대전환을 해야지만이 이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있다.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막을 때까지 막아야 된다. 우리 다음 세대는 이 위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우리랑 뭐라고요? 그럼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아? 살 수가 없잖아.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아직은 정말?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닌데 아까 말한 그 티핑 포인트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음 세대가 걱정되는 거죠. 걱정되는 게 걔는 살 데가 없을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남 얘기 같으세요? 뭔 얘기 같고 잘한다고 해도 뭐 나오는 쓰레기도 그대로 나오고 처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아까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결국 이런 것 속에서 우리는 참 편하게 풍요롭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불편하고 좀 부족하게 사는 연습을 이제 해볼까가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시기가 됐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자가용을 타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타고 대중교통을 타는 것보다 자전거보다는 우리 자전거 타시잖아요. 예. 그거를 하는 저렇게 하면 뭐도 좋습니까? 사 먹기보다는 만들어 먹고 만들어 먹는 기분.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사람들이 요리를 더 많이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그때 제가 이제 부산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집에서 해 먹는 게 확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언론 보면 다 배달 음식 시켜 먹었다고 생각하시죠? 절대로 아닙니다. 배달 안 시켜 먹고 사람들이 만들어 다니는 것을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엄마들이 안 하던 거 하니까. 삼식이. 예. 돌았어. 예. 그리고 자동화 기기를 쓰는 것보다 예.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실 때 엘리베이터 타셨어요? 걸어오셨어요? 자, 해외 직구하는 것보다 여러분 시흥에 쌀 나오는 게 얼마나 이게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이 중요한 안전 자산인지 몰라요. 예? 여러분 이게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안 먹고 안 사서 지금은 뭐 라면 먹으면 되지 뭐 애들 그러잖아요. 쌀 떨어지면 라면 먹으면 되지 그런 애들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이 지역에서 농산물이 나온다는 게 이 기후위기 시대에는 여러분 대단한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기후위기 오면 되게 살기 힘들 거예요. 그 배송료도 있고 모두 그래서 지금 돈이 최고여서 다 그게 뭐 커버가 되겠지만 그 가치가 점점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식물을 갖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신도시보다는 도시를 그래서 도시 재생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외국은 보통 건물을 100년, 200년 씁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이 1억이 있는데 철마다 계속 이 집을 짓는 사람이 부자가 되겠어요? 그거를 50년, 100년 사는 사람이 부자가 되겠어요? 집만 그러겠어요? 옷도 내가 철마다 다 버리고 새로 사는 사람이 부자가 되겠어요? 아니면은 아껴 입는 사람이 부자가 되겠어요? 있는 사람이 부자가 돼. 예. 그 돈은 자기가 갖고 있을 때 자기 돈이죠. 써버리면 내 자기 돈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요즘 새로 건물을 지을 때 우리나라가 이 단열 법률이 강화돼서 벽체가 40cm 이상 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예. 예, 지금은 그냥 집을 못 져요. 단열들을 엄청나게 넣어야지 집이 건축 허가가 나옵니다. 이미 법은 다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 다 정부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건축비 아끼려고 지금 좀 빼라 이렇게 하는 경우 그냥 덮어버리면 모르니까.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아까 잠깐 말했지만 일로 가면 갈수록 내가 많이 움직일까요? 적게 움직일까요? 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를 많이 쓸까요? 적게 쓸까요? 예. 그래서 결국은 건강도시는 이게 결국은 이쪽으로 가자는 게 이제 건강도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가능 발전하고도 깊이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세계보건기구하고
WHO가 우리는 같은 목표를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선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같죠? 동종의 양면처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이 기후 위기 시대에 내 건강을 지키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몸을 더 움직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아껴 쓰고 고쳐 쓰고 재활용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저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알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언론만 보고 그냥 한다면 이건 좀 깊은 고민과 사고와 자기 성찰이 있어야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냥 그 캐주얼한 생각 갖고는 지키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 이제 어쨌든 간에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이 왜 저런 목표를 같이 설정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혹은 나는 어떻게 살고 싶냐? 이건 우리에게 해야 될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머리는 아는데 몸은 안 따라주는 거. 네, 그래서 개구리가 가마솥에 서서히 뜨거워지니까 결국은 삶아지는 일이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첫째는 이번에 이제 저도 이제 상담이기 때문에 의료 관련된 일인데 제일 처음 하는 게 뭘까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병원에 가면 뭐부터 합니까? 접수를 해서 진단을 해서 뭐 합니까? 진단하잖아요. 진단. 당신은 몸 무슨 병입니까? 조금 뭐예요? 문제를 아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시작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실천하느냐는 마치 병원에서처럼 이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심각하게 이해하느냐하고 좀 깊이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될까 한번 여러분들 보면 저도 이제 공공에 있지만 환경 관련된 지역 관련된 모임에 가보면 과연 이 벌어지는 이 상황이 이렇게 위중한데 거기서 다루는 교육 내용이라든지 하는 내용들이 너무 피상적인 거예요. 예? 과연 그게 그러니까 하는 신용만 내고 흉내만 내는 거지 정말 이게 얼마나 위중한 문제인지 정말 느끼고 있나? 자, 그래서 그걸 진중하게 느끼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제가 좀 모시고 왔어요. 자, 첫 번째 사람들은 누구냐면 과학자들입니다. 단체명, 과학자들의 반란. 스스로 손목에 자물쇠를 채운 채 무장경찰 100명에 맞서고 있는 과학자들. We're going to do this every day. And we're not joking. We're not lying. We're not exaggerating. 이들은 왜 울부짖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경찰은 왜 이들을 체포해 끌고 가는 걸까요? 과학자들의 반란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전 세계 1000명이 넘는 과학자들의 대거 파업. 역사상 과학자들의 가장 큰 집단 움직임입니다. 이 과학자들이 파업을 한 이유.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들어가며 수십 년간 꾸준히 증명해왔지만 국가, 기업, 시민들이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파업을 택했습니다. 지난 4월에 열린 첫 대규모 집단 파업에 동참한 과학자만 1000명. 25개국에서 모인 과학자들은 연구 대신 연설에 나섰습니다. I'm here because scientists are not being listened to. I'm willing to take a risk for this gorgeous planet. For my sons. And we've been trying to warn you guys for so many decades. We're heading towards a big catastrophe. And we've been being ignored. The scientists of the world are being ignored. And it's gotta stop. This is for all of the kids of the world, all the young people, all of the future people. This is so much bigger than any of us that we're willing to take this risk. And more scientists and more people are going to start joining us. We have tried the policy game. We have tried celebrities. We have tried everything.
자동차 산업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독일 정부가 탄소 배출 감소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필사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이외에도 독일, 덴마크, 멕시코, 스위스, 에콰도르, 짐바브웨, 콜롬비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파업이 벌어진 후 많은 과학자들이 그 자리에서 체포됐고 암살이 당하기도 했어요. 일부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집단 행동에 나서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과학자들의 반란은 흔히 과학자들은 보통 자신의 주관을 내세우기보다 오직 과학만으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가치 중립을 중시하려는 성향이 강한데 사람들이 복잡한 논문이나 연구 자료를 읽기만 해서는 기후위기 심각성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파업에 동참했던 미국의 토양학자 로즈 아브라모프는 인터뷰에서 기후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최대한 강력하게 전달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임무라고 했죠. 이들은 기후위기의 불공평에 대해서도 꼬집었습니다. 선진국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산업화를 진행하며 많은 탄소를 배출해 기후를 위협해왔지만 역설적이게도 현재 기후위기로 더 많은 피해를 입은 건 개발도상국들이라는 겁니다. 과학자들의 반란은 선진국 정부들이 지금보다 더 빠르고 확실하게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 국가들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컨대 최근 유엔이 사상 최악의 홍수로 국도 3분의 1이 잠긴 파키스탄에 약 2천억 원을 긴급 지원한 것처럼 말입니다. 재정적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은 기후 재난 피해에 대응할 힘을 키우는 건 물론 장기적으로는 비교적 값이 싼 화석연료를 덜 쓰고 친환경 연료를 개발하고 사용해 궁극적으로 탄소 배출을 더 많이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홍수로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숨지고 전염병 등 2차 피해까지 내몰린 파키스탄. 최악의 가뭄으로 시민들의 샤워 시간까지 규제해야 했던 유럽 등 우리는 이미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We're going to list everything. And we're not joking. We're not lying. We're not exaggerating. 이제 더는 증명할 것이 없다며 제발 우리의 말을 들으라는 과학자들의 외침. 이들의 외침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까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하는 건 타당성이 있는데 의사들이 하는 건 타당성이 없어요. 자, 과학자들이 저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여러분은 누군지 아시나요? 네. 어느 나라 핀란드에 있는 스웨덴인가요? 유럽에 있는 분인데 이 아이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This is all wrong. I shouldn't be up here. I should be back in school on the other side of the ocean. Yet you all come to us young people for hope. How dare you? You have stolen my dreams, my childhood with your empty words, and yet I'm one of the lucky ones. People are suffering, people are dying, entire ecosystems are collapsing. We are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and all you can talk about is money and fairy tales of eternal economic growth. How dare you? 내가 한 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은 나의 꿈과 어린 시절을 훔쳐갔습니다. 뭘로? 당신의 empty world, 공허한 말로. 제가 그 2019년도인가 이제 그 환경영화제에서 이게 그레타 툰베리였거든요. 끄지 마시고 요 툰베리인데 저 친구가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자기가 있는 핀란드가 스웨덴에서 이제 그 뉴욕까지 요 작은 배를 타고 오는 과정을 다큐로 찍은 영상을 봤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영화 내용 답이 없었어요.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그 과정을 찍은 건데 저는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나뭇잎만한 배를 타고 저 애가 어른들이 공허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자기는 실천하려고 그냥 비행기 타고 오면 자기 말이 뻥이 되는 거잖아요. 무동력성이에요. 바람으로 가는 배를 타고 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작업을 쪽팔리고 그랬는지 정말 펑펑 울면서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나, 어떻게 살고 싶나, 묻지 않을 수 없는. 뿐만 아니라 이제 스웨덴과 독일에 있는 유럽의 부모들은 비행기를 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비행기 안 타기 운동을 하고 있대요. 여러분들 그 성춘권에 그 비행기가 뿌리는 매연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자동차의 수백 배의 매연을 끌고 다니고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2020년인가 2021년도에 울산 교육청에 그 강의를 하러 갔어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아이들과 놀이를 해야 되나. 네, 거기서 비행기 풀어주시더라고요. 서울에서 오니까. 근데 저는 기차를 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기차표가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표만 받고 제 돈을 보태서 기차 타고 내려갔어요. 근데 그 교육청이 울산공항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기차역은 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거기까지 제 돈으로 또 대중교통 이용해서 거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강의하고 서울로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비행기를 안 타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2016년도에 이게 저기 오명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놀이활동 한창 할 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그 놀거리 그 현장을 만들고 그거에 대한 그 기념 포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발표는 안 해갖고 이제 글은 제가 이제 쓰는 걸 좀 도움을 줬는데 그때 한 꼭지가 뭐였냐면은 그때 미세먼지가 한창 심각했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니까 40 정도 그 미세먼지 그게 보도가 되면 프랑스는 학교를 휴교를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학교를 다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 교육청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하면 정부가 움직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 좀 해결해 보자. 우리는 전국에 있는 교육감들이거든요. 이번에 그 교육계획 유니버시티잖아요. 그래서 발표를 했어요. 몇 가지 5가지 했는데 언론 보도가 나가는데 요거만 빼놓고 언론 보도에 다 나왔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다 그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미세먼지 얘기만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뭘 했냐면 시흥시에 이제 그 이후에 우리 아내가 이제 취업을 해서 1호 놀이터에 헤파 필터가 달린 열교환 공조 장치라는 걸 설치했어요.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이게 뭔지 아세요? 저 아파트에 들어가면 그 열교환 공조 장치 있는 거 아세요? 신축 아파트에. 그래서 창문 열고 내부에는 열과 냉기는 이렇게 놔두고 공기만 순환하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그걸 그래서 1호에 설치를 했어요. 2018년도에. 저희 나름 이제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들어오는 공기를 이제 헤파 필터를 걸러서 열은 안에 내부에 남기고 여기 지금 3월도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2호에는 아마 그 신축 건물이 아마 그 건물 자체가 그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대신 그 안에 환기 장치만 환기가 아니라 필터링하는 거죠. 공기 청정기만 설치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1호에다가 그 하나 설치해 놓으니까 제 공복이 좋은 게 그 이유는 자동으로 따라가더라고요. 자, 이런 스웨덴 엄마들, 독일 엄마들, 그다음에 그레타 툰베리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뭘까? 뭘 것 같아요? 엄마, 툰베리도 여자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남자들이 좀 부실한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여자들이 주로 남자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주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다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그 문제의식을 느끼고 주체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분들의 가장 이런 실천을 할 수 있었던 공통점이지 않았을까. 자, 민간에서도 저런 일이 주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시면 과거에 기업은 이윤 추구가 오로지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경제 교과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대요. 뭐냐면 환경 문제는 법이 요구하는 것까지만 하면 된다. 그 이상 하지 말아라. 그게 기업과 그 기업 오너와 주주와 고객에게 오히려 그게 도움이 안 된다. 그게 이제 기업이 추구할 때 어떤
환경에 대한 인식이 있고 실천의 범위 정도가 있는데 물레독이라고 하는 자산 운용 회사가 있어요. 예?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거기서 이제 이윤을 받거나 투자를 하는 그런 저 회사가 굴리는 돈이 우리나라 돈의 1경이래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어마무시한. 그러니까 저 회사가 그런 파워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선언을 했냐면은 이제는 환경 보호를 안 하는 회사는 투자 안 한다. 왜 그랬을까요? 기후기가 이게 단지 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안 하면 다 죽는데 무슨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은 돈을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빠르거든요. 이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기후위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기업 운영에 적용을 한 거예요. 기후위기 문제가 뻥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기업의 결국 그 이익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그래서 ESG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는 그 기본값입니다. ESG 경영이라고 들어보셨죠? 아까 잠깐 나왔지만 환경을 이제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 오너가 독단적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사회 이사나 우리나라 지금 아직 그게 되는 회사들도 많이 나는 회사도 있는데 뭐 유한양행이나 오뚜기 같은 회사는 되게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아주 탄탄하고 윤리적이고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은 회사도 우리 아직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투자회사도 기후위기가 심각하구나. 저게 우리의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가장 해치는 가장 1차적인 원인이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강조한 게 아리를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나라 어떤 분은 이걸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른에 많이 나왔는데 안타까운 일인데.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유럽에서는 탄소 국경세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왜냐면 이제 우리 유럽에 들어오는 물건은 친환경 에너지로만 만든 물건을 들어와야 돼. 안 그러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탄소가 발생할 거 아니야. 그거를 우리 다 세금으로 걸어드릴 거야. 그래서 환경 문제에 투자할 거야. 예.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그래서 기업들이 그거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정말 희한하게 원자력 발전을 뭐 한다고 이게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은 괴상한 게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미루고 있는데, 자, 이 아리백을 실천하고 있는 나라들이 그죠? 이렇게 기업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기업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 시흥에도 공장이 많은데 외국에 수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잘 만들어도 좋은 만들어도 그 공장을 돌리는 기계가 그린 에너지가 아니면 그 물건을 다른 나라의 똑같은 그 가격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이미 올 거가 아니라 왔어요. 네? 우리나라는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 아니에요. 심지어 인도의 타타 자동차도 합니다. 우리가 무시하는 우리나라가 또 일수전제로 많이 오는 인도선을 하고 있고요. 이만한 국가들이 하고 있어요. 구글이나 뭐 애플은 이미 다 100% 이상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삼성이라든지 그런 기업의 반도체 클린 에너지로 만들어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안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고 뭐 다른 나라로 굉장히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젊은이들 일자리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우리 자식들 같이 당면한 공기를 나쁜 공기를 먹고 마셔서 건강이 나빠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업이라고 하는 문제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뭐 합니까? 갈 수 있는 직장이 없답니다. 저런 그 그린 에너지가 있는 공장을 회사를 운영할 수 없어서 외국으로 가버리면 이미 시작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벌써 이런 데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업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국가가 이 전력 사업 기반 전체의 틀을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매우 힘든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아까는 이제 개인이 주체적으로 이런 걸 바꿨다면 지금은 그걸 기업 차원에서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파리 시장이신데 여자분이세요. 또 여자가 나와요. 여자분이신데 예, 얼마 전에 22년 동안 재선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재선할 때 공약이 뭐였냐면은 파리 도심의 주차장을 없애고 자전거 도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다 봉쇄돼가지고 길이 다 막혔잖아요. 그때 잽싸게 다 밀어버리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버렸어요. 제가 2001년도에 영국을 간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018년도인가 17년도에 저희 딸하고 다시 한번 런던을 간 적이 있었어요. 저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거기 이제 6시면 여는 무슨 그 빵집 가서 음식을 사다가 아침 그걸 해결했는데 아침에 나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6시에 길에 자전거가 한 깔등이 있는 거예요. 런던 도심에. 런던 그 건물들은 다 그 근대문화유산 막 이런 해가지고 개보수가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그 길이 정말 우리나라 시흥시 여기 보건소 앞에 있는 것처럼 2차선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런던이 몇 년 전에 6천억인가를 투자해서 대대적으로 자전거도를 만들었어요. 도심을 자전거로 나오는데 출퇴근할 수 있게 도시를 완전히 다 바꿔놨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런 시장님이 시흥시장을 오셨을 때 여러분들 투표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솔직히 양심이 가슴에 손을 주차장 많이 만들어주세요 그럴 거예요. 자전거 도로 만들어주세요 할 거예요. 네. 솔직히 어떻게 누가 하셨어요? 아파트에 주차장. 어떻게 자, 벌써 좀 피곤하시니까 한 5분만 쉬어드릴게요. 5분 마음 드시고.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어차피 이런 시장님에게 투표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어떤 분이 어려운 질문이라고 하셨는데 또 한편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저런 사람을 뽑음으로써 뭔가 실천할 수 있었는데 우리 저런 기후위기에 대처한다 이렇게 막연한 건 맞지만 저런 사람을 뽑음으로써 더 큰 범위에서 뭔가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회를 놓치거나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투표하겠습니다. 네? 말을 마시네. 아니 이런 교육이 여기서만 있을 게 아니고 저는 솔직히 이 기후의 심각성을 잘 못 느끼고 살았거든요. 근데 저도 텀블러 사이에 살았는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모르는 사람은 대목을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과학자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언론에 수많은 뭐 그런 그 방송들이 무지하게 많았는데 이제 그 시간대가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저런 게 황금 시간대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독일은 막 11시. 맞아요. 그런 것도 왜냐면 그만큼 시민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것도 중요한 거죠. 아니 관심도 없지만 몰라서 모르는 게 많아요. 그리고 저런 거 사실은 기업 활동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웃 추구에 제한이 되니까 방송사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광고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공영방송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말 그대로 광고 사업이 많이 먹어요. 지금 영향하면 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재선하려고 하는 대통령 다른 사람 있잖아요. 트루모 대통령 이제 저거 뻥이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이죠.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가 그 심리학의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얘기 요즘 많이 나오는데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그런 거 그 뭐죠? 뭐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서 얘기해도 그런 확증 편향에 갇혀 있는 사람은 소위 경력이 있습니다. 그 관심을 가지고 본인이 찾아가야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저런 선택을 안 하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아까 말한 당하게 되겠죠. 자, 근데 보시면 우리나라 도시 시흥시 도시공사에서 ESG 경영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안 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는 이게 후졌고
커졌어 이렇게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아요. 내가 관심이 없는 부분이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칭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거기에 동참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흥시도 했더라고요. 얼마나 친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런 걸 알고 공공 부분에서 하겠다고 실천하고 있고 또 우리 플레이스타트에서 왜 쓰레기를 사용할 없는 그 놀이터를 만들겠다, 놀이감을 재사용하겠다 이런 걸 하는 것도 다 공공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걸 이해하시고 본인 놀이 활동에서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방식의 탄소에너지를 적게 쓰는 방식의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험으로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구체적으로 ESG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아까 민간에서도 하고 있고 기업에서도 하고 있고 이미 정부에서도 이미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구성의 오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구성의 오리. 구성의 오리. 구성하는데 뭐 잘못된 게. 네, 맞아요. 구성할 때 뭐가 잘못된 게 뭘 잘못됐냐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것이 개인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그게 전체에게는 이익이 아니라 좀 피해를 주는데 그 피해가 돌고 돌아서 결국은 전체에게도 피해를 주지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나의 그치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를 구성이 오르는 거예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어렵지만 좀 이해하시면 여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기 집 앞에 가게 앞에 하수구가 있어요. 하수구멍에 담배를 펴요. 가을에 이제 사업이 좀 안 됐어. 그래가지고 담배 펴가지고 거기다 계속 버렸어요. 하수금이죠. 1년 뒤에 홍수가 났어요. 그게 또 내 집으로 다 들어. 내 집으로 들어오는 내 집만 들어올까요? 다른 곳은 마을이 다 차서 이게 이제 나는 편하죠. 여기다 갖다 버리니까 나에게는 이익이고 실책이었지만 그게 마을 전체에 홍수를 나게 하고 나에게 피해가 오고 그걸 구성이 오리라고 합니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맞아. 변기에 물 드셔버리는 거. 나는 편하죠. 근데 다음날 나 막혔어. 급한데 갔는데요. 가재를 알고 쓰는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 편하게 배달해서 먹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수돗물에 미세 플라스틱 있는 거 아세요? 생수에도 있어요. 발암물질이거든요. 다 드시고 계세요. 그 플라스틱이 어디서 왔을까요? 네. 배달 많이 시켜 먹으면 그게 더 빨리 알면 진짜 더 머리가 아픈데 그것까지는 할게요. 그래서 이 구성의 오류 때문에 어떤 일들을 개인에게 맡겨두면 그 피해가 너무나 막심하기 때문에 합의에서 합의를 통해서 이제 우리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합의를 하잖아요.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제 우리 이 사회가 합의한 내용이다라고 만들어 놓은 게 법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익이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들을 지켜내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 개인에게 책임을 맡겨주면 피해가 모두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합의한 것, 법으로 정해놓은 그걸 뭐라고 하나요? 하나 할까요? 네, 그거를 다른 말로 공공재라고 합니다. 공공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누려도록 공공재라고 해요. 조금 어려운 얘기 좀 할게요.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 공공재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된대요. 경합성이 없어야 되고 배제성이 없어야 된대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컵이 있는데 이걸 내가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너무 예쁜 컵이야. 그래서 내가 먼저 가서 사버렸어요. 돈 더 줄게 나한테 팔아 그러잖아. 근데 너무 예뻐서 돈으로는 환전할 수 없는 좋은 물건이에요. 자,
먼저 선점을 해야지 이걸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점을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경합을 해야죠. 경합. 빨리 달려가거나 같이 웃돈을 주거나 뭔가 이렇게 경쟁을 해야지 선점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게 공공재라는 거. 그리고 내가 돈 주고 사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공재. 그래서 배대성이 없어야 됩니다. 그걸 공공재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되게 어렵게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모두가 동시에 쓸 수 있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걸 공공재라고 해요. 우리 지금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시소? 맞아, 나우놀이터. 그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이게 이제 제가 요 부분이 이제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다 걸리거든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공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하진 교수라고 경제학자는 그걸 공동구매한 거라고 얘기해요. 세금으로 공동구매한 거지. 누가 이게 뭐 포퓰리즘이다, 이거 뭐 공짜로 이렇게 나눠주냐, 절대로 아니에요. 공동구매해서 같이 쓰는 거예요. 그 공공재라고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교육, 의료, 주거예요. 교육, 의료, 주거는 선점하거나 독과점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에 교육권, 건강권, 주거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게 세계가 교육권만 아니에요. 국가를 주도로 지금 안 되고. 네. 특히 우리나라 교육 어떤가요? 원하는 게서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교육이 끝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유럽처럼. 근데 더 좋은 방식의 어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교육이 아니라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유학을 갔다 와서 영어를 조금 하는데 저는 저희 딸한테 영어를 한 번도 안 가르쳤어요. 언제 가르쳤냐면 중2 때인가 그때 처음 영어를 가르쳤어요. 교과서 펴놓고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거야. 그랬더니 걔가 점수가 두세 배가 올라간 거예요. 네. 그게 이렇게 영어 실력입니까? 제가 유학 갈 때 토플 공부를 했는데 뭘 가르쳐주냐면은 그 그래마 부분은요 하나 푸는데 2초 풀어야 돼요. 그 찍는 법을 가르쳐줘요. 문제는 안 읽어도 돼요. 그 4개 중에 그 답을 찍는 어떻게 귀신같이 선생님들은 그걸 알아야 된다. 그걸 가르쳐줘요. 그 노하우를. 토플하고 있는 건데. 그게 영어 실력입니까?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학생들 토플 점수를 안 믿어요. 다 알아요 그런 거. 네? 중요한 거는 토플 점수 받아서 대학 들어가면 뭐 합니까? 유학 가서 성공하고 돌아온 데가 20% 정도밖에 안 된대요. 네? 보낸다고 다 졸업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가 그걸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시험을 잘 보게 하는 게 사실은 교육은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쪽집게 무슨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건 뭐 우리 다 아니까 그 정도 하고 주거도 마찬가지잖아요. 주거도 예? 그러니까 저런 것의 결과가 뭘까요? 결과. 인구 문제. 아이가 안 태어나잖아요. 그럼 다 아시죠? 예? 근데 이제 질문은 뭐냐면 과연 놀이는 공공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아까처럼 모여서 얘기하고 얘기 좀 들어볼게요. 겁나 어려운데요. 놀이는 공공재입니다. 이런 얘기에 그거에서 놀이는 공공재. 되게 싫어해요.
어떤 걸 여러분 놀이 활동가 하려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놀이터에서는 놀이 하겠다고 지금 직업으로 와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가지면 여러분이 행동을 할 때 당연히 सक्세스 설정될 것 같은데 놀이는 공공재가 안 될까요? 너무 다른 사람이 측정을 이거 가지고 우리 시험하다 만기가 나누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라고 하는 시간만에 여기까지 이거는 아마 이것만 2시간 얘기해도 모자라요. 여기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세요. 자, 또 다른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공공재가 아니다? 왜요? 무슨 말이에요? 선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할 필요도 없고 지불할 필요도 없고 독점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공재죠. 공공재일 수 있고 아닐 수 있고. 아닐 수 있다는 건 뭔가요? 아니 아닐 수 키즈 카페 가서 그런 건 저도 내니까 공공재가 아닌 것 같고 놀이터에서 어떤 사람에게 공공재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놀지 못한 환경으로 인해서 공공재가 될 수도 있고. 재밌게 노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서로 이제 뭐 따기 시작을 해가지고 누가 많이 따는 내기를 서면은 그게 거기 공정제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싸움이 나잖아요. 네가 많이 땄으니까 내 거 뺏어갔잖아 하고 싸움이 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놀이가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되고 네. 사유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공모제를 맡긴 하지만 사원과 아니면 개인에 따라서는 그 공모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교육 의료 뭐 기본 그런 정체는 공모제가 맞는데 어떤 건강도 마찬가지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는 부분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나눠져 있어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자, 조금 더 얘기 진행해 볼게요. 이제 사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공공재에 대한 인식의 상황이고, 이게 지금 사실은 제가 지난 5년 동안 이 안에서 갈등했던 부분하고 우리나라가 이 정치 상황도 사실 이게 깊이 여기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할 건 아니겠지만,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비슷한 그 기후위기만큼 심각한 문제가 이제 인구 문제인데, 여기 보면 이제 제가 공부할 때 읽었던 책이거든요. 이게 마치다 보고서라고 이 책이 나오고 대단히 이게 일본에서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지수를 체크할 때 이 책을 근거로 합니다. 한번 보세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시작한 게 뭐냐면 이분이 그 일본의 지사, 도지사 정도로 지냈던 그 고위 관료예요. 근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뛰쳐나와가지고 상소년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인구 문제 관련된 일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일본의 엘리트는 인구 문제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무관심합니다. 그게 지금 인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일본이 거기만 해서 뭐
저기 섬에 한 5명 사는데 거기다가 큰 다리 놓고요. 네? 거기다가 막 그 지방에 무슨 뭐 축제 같은 거 해가지고 다 지방에서 말아먹고 막 그랬어요. 그걸로 이게 돈을 돌리려고. 우리나라 정부도 저렇게 비스무리하게 지금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무지와 무관심 때문에 그걸 아주 그냥 땅을 치고 말씀하신 게 제가 쓰셨어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시흥시의 이 플레이스타트가 재작년이나 작년에 저출생 대응 우수 사례를 뽑혀서 실제적으로 이걸 잘하고 있다고 국무총리상을 받았어요. 알고 계시나요? 진짜 찾아보세요. 네, 행안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주는 상이었었어요. 중앙정부에서 주는 상이라. 저는 우리가 공공재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누구나 누구에 대한 권리라고 하는 것은 공기와 같은 거라서 공기를 아까 말씀하신 그 기준으로 공기를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권리라고 합니다. 인간의 기본권. 기본권은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공할 의무가 국가에 있어서 헌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민주공화국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사람을 뽑아서 우리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게 선거제도를 통해서 이제 그런 저기 뭐죠, 우리의 소위 말하는 그 지도자가 아니라 공복을 우리가 선출하잖아요. 근데 공공재에도 3가지 요소가 또 있습니다. 약간 공공재의 어떤 정의를 살펴봤더니 첫째는 뭐냐면은 이게 약간 정의잖아요. 지불하지 않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거. 첫째는 시민이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공공재를 선택하거나 운영하거나 누리는 과정에 시민이 참여를 해야 돼요. 요즘 우리 플레이스타트에서 그 뭐죠, 카본모니터 같은 걸 기획을 오명화 선생님 다 하나요? 아니면 시흥시 시장님이 다 하시나요? 누가 하나요? 같이. 이게 바로 이제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다른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나의 이익. 공공재를 하면 나는 다 희생하고 누구만 이익 보는 게 아니라 공공재는 나도 다 이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이터 가서 줄 돌리고 하면 이거 나는 뭐 자원봉사해서 나는 뭐 주기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돌리면서 기쁘기도 하고 운동도 되고 네? 또 그래서 내 마을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면 그 사람들이 튀김 사러 가서 하나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이 공공의 누구의 모두에게 다 이익이 되는 공공복리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이거를 다 공개를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에서 만들어진 모든 문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100% 다 받을 수 있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어쨌든 우리나라의 정부가 되든 마음에 들든 안 하던 그런 국가에 사는 일들은 다 공공재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 보건소 가서 이제 그 공무원분들을 이제 처음 만나면서 좀 깜짝 놀란 게 저분들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위에 과장님이 이게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합시다. 힘들어도 그런 말씀하실 때 전 너무 뭐랄까 마음이 좀 따뜻해졌거든요. 시민이 참여한다는 건 뭘까요? 시민이 그냥 가서 숟가락만 얻는 게 아니라 주인의식을 갖고 주체적으로 합니다. 아까 앞부분에 그 기후위기 대응하는 일반 시민이나 정부나 거기서 제가 강조했던 게 주체적으로 유익한다고 하는 거. 자, 시민이 주체적으로 하는 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주민자치. 그게 바로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일환이 주민자치. 주민자치에 계시잖아요. 시정의 구정에 참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독재국가, 공산국가에서는 당이 결정하면 하지만 우리는 시민들의 의사. 그래서 학교에서도 우리 어린이집도 교육공동체라고 해가지고 교사, 어린이, 그다음에 학부모가 이렇게 교육공동체로 같이 그걸 결정해 나가죠. 그게 바로 이제 그 어린이집 교육을 공공재로 이해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세금을 거기다가 갖다가
운영비로 드리는 거예요. 여기 원장님 돈 많이 벌고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교육을 공공비로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립대학도 정부의 재정 지원을 엄청나게 받는 거 아세요?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는 국립대지만 사립대도 정부 재정 지원을 엄청나게 받아요. 왜? 교육을 공공재로 이해하는. 그리고 여러 삼성병원 저기 뭐 그런 병원도 정부 지원 받는 거 아세요? 받습니다. 정부 지원 받고. 자, 플레이스타트는 공공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까 이제 저는 우리 공공재냐고 물어봤는데 두 번째는 그 놀이의 기본적인 일반적인 이야기고 여러분이 경험했을 때 플레이스타트는 저 세 가지 요소로 평가할 때 공공재스러운가요? 안스러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오명화 선생님과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키려고 하는 건 이걸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놀이사업 할 수 있죠. 예. 서울시처럼 어느 지자체처럼 거기서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입장료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화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기보다 외부의 전문 인력을 끌어다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희는 굳이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공공성을 지키려고 그런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역할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놀이 광고를 여러분이 모르시겠어요? 아니면 아마 여러분 저희들보다 더 사업도 잘하실 거고 예? 더 리더십도 있으실 텐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애쓰고 있는 이유는 이 공공성을 이 놀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유지하려고 좀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 5년 경험할 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걸 이제 사업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수익 사업을 하려고 하셔서 했다가 깨져서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워커 과정에 오셨으니까 이런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갈등들이 사실은 지난 5년 동안 적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건 저희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그런 그 마음고생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여쭤볼게요. 이걸 잘 이해하셨다면 이 놀이는 전문화 시켜야 될까요? 일상화 시켜야 될까요? 일상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저희는 여기서 전문가 과정을 만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누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운동이 필요한 거지 전문적인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한 부분에서 그런 영역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건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놀이 전문가가 아니라 여러분 놀이 운동가가 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명화 선생님도 여기 있는 그 수시의 또 선생님들도 우리도 저는 이거를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이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구성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모두가 그 권리를 누릴 수 있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겠고 이해하셨나요? 네. 나는 놀이 전문가라고 말하고 싶은 분도 좋은데 저희하고 색깔이 맞는지는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먼저 기수분들이 여기에서 벗어난다. 너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다음에 그 위계와 옥상으로 막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누구 허락을 받아서 뭐 하고 저는 솔직히 형님 누나 이런 것도 그런 게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는 위계 문화를 조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다다, 앱비 이걸 부른 이유가 위계를 좀 없애보자. 그래서 여러분이 졸업했다고 해서 미키수가 뭐 선배고 여러분 후배라서 따라 그런 거 저는 바람직하지 않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다 성인이 되면 자녀를 존중하시잖아요. 네? 나이 어리니까 무시하고 내 말대로가 아니라 이 인간은 나이를 먹어 성인이 되면 저는 물론 경험치는 차이가 있지만 자기 삶을 이렇게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등한 인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 자녀하고도 좋은 관계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뭐 보건소에 있다, 놀이터에 있다, 난 활동하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동등하고 평등하게 자기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위계가 아니라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 나리꼬박이든 뭐든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그다음에 지역마다 내가 배운 역량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체계화하고 전문가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상화되는 게 매우 어려워져요. 빨리 퍼지거나 뭐 그게 우리가 뭐 무슨 자격증을 주고 그래서 그 나리곡강 만들 때 그 저기 추천서 써주신 그 최 박사님은 이것 빨리 민간 자격증 만들어서 하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인정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거는 이제 흘려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진행하는 공공성과는 전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건 독점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를 지금 제가 한 달 전에 어떤 작업을 했냐면 경기도의 그 사업비를 이제 받아야 진행이 되겠지만 이 저작권을 이제 푸는 작업을 했고요. 작년에 그 놀이문화운영위원회에서 부시장님이 오케이 하셔가지고 어느 지자체든지 갖다 쓸 수 있게 이제 합의가 됐고 그 절차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작권 표시를 제대로 하면 누구나 갖다 쓸 수 있도록 단 내용을 좀 손대지 않게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이 전문가 뭐 이렇게 되면 사실 독점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만 그 어느 저 떡볶이집 그 사장님처럼 며느리도 모르는 그런 일이 되는데 저희는 절대로 그런 걸 지향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공공재고 권리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신고하신다고 했는데 전 지난 5년 동안 이걸 지키기 위해서 진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유혹이 많았을 것 같은데.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같이 사업하자고 다른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어요. 여러 있었어요. 근데 그 물리치게 힘들잖아요. 저는 뭐 이전 말씀드려서 저는 이게 제 신앙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제 가치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오경환 선생님이 글을 김고 선생님 글을 올리셨는데 어쨌든 간에 그걸 이게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제가 중요한 어떤 민주주의는 애써 지켜야 겨우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분이 말하면 또 정치적인 성향이 드러날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놀이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하니까 이건 공공성을 갖고 있고 공공에다가도 말을 하지만 그 내용이 어느 지자체는 이제 놀이터에 우리가 놀이터를 운영하지만 돈을 받는다든지 그것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공공성을 고려할 때 고민스러운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라는 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지켜왔던 그 가치를 같이 좀 지켜보자.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그 가치를 공유해드리고 원하시는 분 같이 지역에서 혹은 우리 사업 안에 들어오셔서 이 공공성을 같이 지켜나가면서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이 마치 공기처럼 물처럼 공기 마시고 물 마실 때 그런데 물은 돈 내고 마시잖아요. 공기는 돈 안 내잖아요. 그것처럼 놀이가 누구나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되게 하자. 그것이 아이들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배웠지만 전 세계에 걸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네, 좋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주체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한동안은 이유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냐? 이 사람들은 기후도 공공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성의 오류로 빠져서 지금 같은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때 방역이 세계적으로 이거였던 거 아세요? 전 세계가 그거였잖아요.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뭡니까? 물론 우리 정부가 방역 정책을 잘 세워서 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 실천을 하지 않아. 이거는 마스크 써라 말아를 뭐 벌금을 매긴 것도 아니고 감시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쓰라고 한 것도 아닌데 다 썼잖아요. 왜? 그 심각성을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삶의 주인이 돼서. 그러니까 일상에서 주체적으로 선택한 개인이
때문에 세계적인 방역의 성공을 이뤘던 거예요. 우리 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건강검진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건강검진 핵심은 이 건강을 지키는 것을 개인이 주체적으로 한다. 건강 증진의 핵심은 건강을 유지하고 만들어나가는 통제권을 누가 갖는다? 정부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보건사님이 이거 하면 컴퓨터 줄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체적으로 하는 일상에서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겠습니까? 이 건강도시 핵심이 뭐냐면 주체적인 거, 개인이 핵심 가치가 뭐냐면 일상에서 주체적으로 실천하는 인간을 이겨내는 게 이 건강도시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는데 관건이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유엔 아동권 협약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놀이의 핵심 가치가 뭔가? 놀이는 스스로 조작하는 같은가 다른가? 놀이도 핵심 가치가 뭐냐면 내가 주도하는 게 놀이다라는 게 핵심 가치예요. 누가 시켜서 하거나.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저희가 뭐 팝업 놀이터를 뭐 우리가 같이 기획하거나 보건소에서 행사가 있으면 하는 게 사실은 이게 주 목적이 아닌가요? 보건소에 그런 재료나 예산이 있거나 그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역사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게 저는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 같아요. 단지 보건소가 이게 기획을 하면 어디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걸 좀 보건소 주도성을 좀 탈피하려고 만들어진 게 이제 골목 팝업 놀이터이지만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사실은 이렇게 보건소가 기획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주도성을 갖는 것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지향하고 있는 바람이고요. 더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건강도시 핵심 가치들을 쭉 정리해 놓은 거고 놀이 정책을 제가 한번 그 논문을 찾아봐서 했는데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주체라든지 하는 내용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 자부심 그 관련 논문들 보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건강도시 정책하고 노시 정책이 같은 거구나. 아까 저 2018년도에 그 WHO하고 유엔이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하고 세계보건기구 이게 같은 거구나라고 발견해서 선언한 것처럼 저는 우리 한번 제 나름대로 아직 뭐 이게 논문을 쓰거나 발표한 건 아니지만 이 두 가지가 같은 거구나라는 걸 좀 자료 보면서 깨닫게 됐어요. 결국 이제 건강도시하고 이게 두 개 같으니까 3단 논법으로 얘하고 얘도 같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놀이 정책을 할 때 지속 가능한 그런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방식으로 놀이 정책을 수행해야 되겠죠. 그런 이유에서 자, 이 둘이 공공재임으로 이게 다 공공재잖아요. 건강을 누구는 건강해야 되고 누구는 건강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가 깨끗한 환경에 살아야 되지 누구는 깨끗한 환경에 살지 말아놓으면 가난하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공공재지 않습니까? 이게 등식이라면 당연히 놀이 정책도 공공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육이든 주거든 의료가 아직 의료는 그래도 민영화가 덜 되어 있는데 그 새 영역들이 많이 이제 사유화되다 보니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 놀이의 공공성에 대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라는 갈등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공공재이다라는 걸 암기하는 게 아니라 공공재일 때 누구에게 더 이익이다. 나에게 혹은 우리 공동체에게 누구에게 이익일까라는 측면에서 봐도 왜 우리가 공공재에 대해 공공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품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는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제 아내와 저는 이 일을 했거든요. 또 다행히 우리 보건소가 그걸 귀중하게 해주셔서 일할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놀이를 잘하는 거는 프로그램을 잘 하는 거는 좀 2차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은 처음에 그 편의문 선생님을 여기 보건소에 오신 분들도 다 놀이를 교육 프로그램이나 상업화 시키는 것에 다들 몸담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자문위원도
유일하게 8년생만 아니셔가지고 여기 총괄 기획관가 되셨구나. 적어도 이 공공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게 시흥시 놀이문화 정책의 목적이에요. 이게 시조례에 나와 있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동체를 구성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자, 이 목적은 누가 어떤 마음으로 이루어질까요?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가. 네, 우리가. 더 정확하게 내가. 네, 우리라고 하는 건 좀 조금 그런데 왜냐면 우리라고 하면서 자기 자꾸 빠지더라고요. 내가 하고 있어요. 뭐가 됐어요? 내가. 네. 아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불편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내용 중에.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당면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할 때 꼭 고민하면서 우리 삶의 부분들을 좀 수정해 나가야 되는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자, 마지막 이야기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우리 제 아내가 우리 페북에 글을 써서 제가 갖고 왔는데 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가져가려면 지옥으로 돈으로 일하면 수명이라 지옥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수명으로 일하면 수명을 받는다. 자, 월급을 놀이활동하면서 받는 그 수고료 월급을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선물을 받고 싶은가요? 그거는 네, 월급도 좀 받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도 월급을 받죠. 저 사람도 월급을 받고. 그렇지만 저나 제 아내가 늘 마음에 품었던 거는 저는 그 이상의 일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걸 생각해봤는데 이제 김도 선생님이 그 답을 주셨더라고요. 아, 너는 그 일을 소명으로 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엄마 역할 아빠 역할 소명으로 하시지 월급 받고 일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월급 좀 달라고 하려고. 내리 사랑이랑 그게 어렵죠. 여러분이 이 일에 같이 들어오셨는데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좀 이 일을 조금은 소명으로 생각하신다면, 그다음에 우리를 공동체로 생각하신다면 선물을 더 많이, 선물도 기쁘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조금 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변화도 가져올 수 있고, 우리 이제 목각까지 차가운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구체적인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그 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라면 할 뻔했잖아요. 저희와 함께 시행된 것들을 하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그 강의 중에서 좀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 몇 주 전에 그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오셔서 서울시 400개의 실험리터를 짓는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난리도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는 지금 3개 짓는데도 허우거리고 왔는데요.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그 벤치마킹을 하러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오셔서 하셨던 여러 가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좀 남다르다고 얘기를 하세요. 소셜 놀이터. 근데 그게 저희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놀이터들 되게 많아요. 요즘요 공공 그 놀이터들이 좋은 데가 정말 많이 생겼어요. 옛날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제 실외 놀이터도 옛날에 그 해외에서나 본직한 그런 놀이터들 있죠. 그런 놀이터들이 막 곳곳에 생기고 있어요. 진짜 깜짝 놀랄 일이고 실내 놀이터도 그렇거든요. 근데 저희 놀이터에 오시면 이제 그 오시는 그 분들이 좀 남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치관의 차이. 그 가치관이 누구로부터 나오나요? 배우는 자, 우리
놀이터에 그 가치관이 어떻게 묻어나나요? 애들이 많이 오고 안 오고. 애들이 많이 오고 안 오고 애들 즐겁게 시키고. 몸을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준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 저는 이거 소명. 소명으로 네.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말 한마디라도 내가 그거 이 숨쉬는 놀이터에 대한 가치가 있잖아요. 네. 담고 있는 네. 그 가치를 이야기를 하잖아 누군가가. 그래 듣잖아요. 네. 아 여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군요. 그거를 이런 소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운영자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가치를 담는 이 이제 보건소가 그런 것들을 지향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동의를 하시면서 계속 교육을 함께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가치들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어저께 어디에서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들도 여러 가지 저희가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그 소개들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활동가들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백날청날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돌리고 건물을 짓고 어떤 것들을 표방하더라도 결국엔 그것들을 함께하는 활동가들이 어떻게 양성되고 그들이 어떤 태도로 이 일들을 협력해 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았어요.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분들이 어찌 보면 그런 활동가를 양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흥시가 그렇게 활동가를 양성해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이 궁금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만나요. 그래서 만나요. 결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명을 그 가치에 동의해서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치에 헌신해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정말 그런 구성의 오류를 벗어나서 우리 모두가 모든 시민들이 함께 건강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놀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키워드로 많이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놀이라는 이름으로 하필이면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만난다는 거.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품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애쓰는 그런 과정이 너무 그림 같아서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아까 이제 김 선생님께서 시연하실 때 이런 마음으로 선물 같은 그런 본인에게 선물이 되었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막 울컥하더라고요. 그 얘기 하시죠. 나에게 선물이었어.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되는 시연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최재영 선생님께서 정말 이 마음에 우리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했으면 좋겠고 하지만 세상에는 어떤 이윤을 얻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커요. 근데 누군가는 하나는 정말 소명감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플레이스타트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인력으로 좀 거칠지만 약간 좀 그런 마음으로 5년을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막 힘으로 치면서.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보다 더 선명성을 주기 위해서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제 끌고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딪힘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어떤 그 기질 그리고 그런 어떤 중요성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저희 플레이스타트의 어떤 성명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솜사탕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진행해주신 솜사탕님께 큰 박수.